야, 너 같은 천박한 년은 저 구석탱이에 가서 밥 처먹어. 어디 근본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아들 옆자리에 궁둥이를 붙이려고 들어?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리고 제 귓전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노수저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고 거실 바닥을 굴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자존심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시댁 먼 친척들까지 다 모인 그 화기애애한 술자리. 한복판에서 며느리인 저를 마치 오물 보듯 쳐다보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고 수십 개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가여운 듯 혀를 찾고 누군가는 흥미진진하다는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제 얼굴은 화끈거리다 못해 타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의 숨이 턱 막혔고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등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는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 상황 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의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만인 앞에서 밑바닥까지 짓밟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특히나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겁니다. 본인이 피땀 흘려 마련한 본인 명의의 집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과연 상상이나 되시나요? 법적으로도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주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과연 우리 주인공 영숙 씨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작가인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어머니가 시골 생활이 적적하다며 짐 보따리를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신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야겠네요. 저희 집이 아니라 제 집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제 퇴직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쓰고는 홀랑 날려버렸을 때 제가 식당 불판 닦고 한겨울에 찬물로 건물 계단 청소해 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다시 세운 이 아파트 말입니다. 제 청춘과 건강을 갈아 넣어 만든 이 공간이 제게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안방을 차지하자마자 저를 파출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기 살려야 한다는 명목하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를 부려먹었죠.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부엌대기처럼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아이고, 이 손 좀 봐라. 짐승 발바닥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천박한 손으로 음식을 하니 맛이 있겠어? 우리 아들은 귀하게 자란 애인데. 너 같은 년 만나서 고생이 많다. 손만 봐도 내 근본이 다 보인다 보여.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제 손등에 거친 굳은 살은 가족을 먹여 살린 훈장이고 이 집을 지켜낸 증거인데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천박한 노동의 흔적일 뿐이었죠. 그날 밤 화장실 불을 끄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제 피땀이 서린 이 집이 어느덧 저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비하 발언을 뻔히 들으면서도 그는 TV 채널만 돌리며 못 들은 척 일관했죠. 아니, 오히려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참다 못해 방으로 들어가 눈물로 호소하면 그는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좀 투박해서 그렇지. 속정은 깊으셔. 노인네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데 내가 좀 너그럽게 받아주면 안 돼? 꼭 그렇게 토를 달아야겠어? 그리고 자꾸 내 집 하지 마라. 듣기 거북하니까.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정 떨어지게 시. 당신 그렇게 계산적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소름이 돋더군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뻔뻔함과 뻔뻔한 가스라이팅. 남편은 밖에서는 효자 소리 듣는 것에 취해 안에서 아내의 영혼이 갉아먹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 거대한 집안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가사 도우미이자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남편의 무능함을 가려주는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화장대 위에 있던 낡은 보석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5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사지가 벌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화장대에 있던 금목걸이 엄마가 주신 그거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TV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깎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거. 우리 조카 이번에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길래 내가 가서 좀 보탰다. 너는 어차피 천박해서 그런 거 차도 어울리지도 않더만 보관만 하면 뭐하니. 산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런 때 서로 돕는 거지. 너도 참 속이 좁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 B- 이명이 들리더군요. 어머니의 마지막 채취가 남은 단 하나의 유품을 저에게 묻지도 않고 남의 자식 등록금으로 팔아치우다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구석에 더 이상의 인내는 독이자 자살 행위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눈물을 닦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부족했어요. 고생 많으신데 맛있는 것 좀 사드세요라며 빳빳한 신권으로 용돈도 쥐어드렸죠. 시어머니는 이제야 좀 사람 구실을 하네. 진작 이럴 것이지라며 비웃었지만 저는 속으로 차가운 얼음 송곳을 갈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인근 부동산 3곳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 일주일도 안 되어 매수자가 나타나더군요. 매수자와 계약서를 쓰던 날 도장을 찍는 제 손은 단 한순간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넘게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전율처럼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제가 혼인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에서 상속받은 자산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 남편의 동의 따위는 티끌만큼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이 지옥을 탈출할 엑시트 전략을 마쳤습니다. 매수자에게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 날짜를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날로 못 박았습니다. 집을 팔기로 마음먹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만 믿기엔 제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걱정 마세요. 이 집은 혼인 전 취득하셨거나 전적으로 영숙 씨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 명백히 증명되므로 법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남편분이 기여도를 주장하려 해도 그동안 생활비조차 제대로 안 내고 오히려 아내의 소득을 갉아먹은 증거가 충분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 증거를 더 모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장년층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이 결혼하면 무조건 재산이 반반이라고 공포에 떨지만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이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때만 일부 인정되죠. 저는 남편이 기여는커녕 제 자산을 탕진했다는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법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노인정 친구분들과 단체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50만 원을 쥐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을 했죠.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사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제 짐과 제가 산 가전제품들, 가구들만 전부 실어주세요. 저 낡은 보따리들과 남자 옷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제 피땀이 묻은 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시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들과 남편의 퀴퀴한 옷가지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꿨던 이 공간이 순식간에 낯선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시원섭섭할 줄 알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새 주인에게 줄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인생의 새로운 주소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마 기절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고 집안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와 가구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아, 영수가 문 안 열어?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놈들이 들어온 거야? 사람 살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 안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인부들과 새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이 난리세요? 이 집 오늘 저희가 잔금 다 치르고 이사 온 집입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할머니, 노망 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에 미친 듯이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 이 독한 년, 지금 어디야? 집이 왜 이래? 너 미쳤냐? 감히 시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저는 차분하게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박한 년은 그 집에 있을 자격 없다고요. 그래서 그 귀하신 아드님 집에서 저 같은 천박한 년은 나갑니다. 집 팔아서 정리했으니 어머니 짐은 동네 창고에 맡겨놨어요. 아드님이랑 같이 가서 찾아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요. 소식을 듣고 직장에서 미친 듯이 달려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말한 보관 창고 앞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치워?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고. 당장 취소해. 이거 무효야. 저는 남편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와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우리라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써? 당신 어머니가 나 파출부 취급할 때, 내 소중한 유품 팔아치울 때 당신은 구경꾼이었어. 아니, 방관이라는 이름의 가해자였지. 이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효도 길바닥에서 어머니랑 단둘이 오순도순 실컷 해. 이 집 한 돈은 내 특유 재산이라 당신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으니까 꿈 깨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 다리를 붙잡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서 그랬어. 내가 다 돌려줄게. 한 번만 받아오. 응, 나갈 데가 없단 말이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반성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을 잃은 자의 비겁하고 추악한 공포만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현관문을 붙잡고, 아니 창고 문을 붙잡고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식모도 파출부도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제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자입니다. 새로 이사한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집에서 저는 제가 직접 고른 예쁜 커피잔에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봅니다. 굳은 살 박인 제 손이 오늘따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어줄 자비는 사치일 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과 자존감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주인공 영숙 씨가 보여준 결단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짓밟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경계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연 오디오 드라마 작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